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이 수일째 이어지고 있는 남가주 지역에서 최근 사흘간 산불이 5건이나 잇따라 발생해서 소방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운데 엎친 데 덮친 격, 산불 때문에 더 덥습니다. 지난 14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내 리치, 레빗, 하일랜드 등 산간지역 3곳에서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인 15일에는 리버사이드 가빌런에서 산불이 발생하더니 또 다음 날인 16일에는 로도가 지역에서 또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이들 산불 5건 모두 아직 진화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아직도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진압률은 40%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LA에서 동쪽으로 한 60마일, 킬로미터로 본다면 약 한 97km가량 떨어진 그런 내륙 지역인데요. 그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또 더 덥습니다. 또 산불도 그래서 많이 발생하고요. 한인들도 이곳에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댓글을 보내주시는 분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리버사이드가 지금 몇 도입니다. 또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보를 댓글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분들 좀 피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여하튼 리버사이드 카운티 이 지역에는요, 현재 폭염 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산불이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쪼록 구독자 여러분들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이 극단적인 기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폭우, 또 미국 북동부 지역의 폭우와 또 토네이도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에는요, 섭씨로 40도를 넘는 그 폭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40도에 육박하는 곳이 속출해서 열사병 경계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요, 지난달 말부터 광범위한 지역에 폭염이 지속돼서 신장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기온은 역시 또 40도를 넘나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폭염,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폭우가 강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의 지금 지구촌인데요. 이미 어제 상세하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폭우로 산사태, 침수, 사고 등이 잇따라서 피해 좀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41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자와 실종자를 합치면 지금 50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도요,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폭우에 따른 홍수에 자동차를 몰던 주민들이 휩쓸려서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그 2명은 모두 아기들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뿐만이 아니라 버몬트주, 뉴욕주, 뉴저지주 등 이 동북부에도 폭우 피해가 이미 속출했다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를 한번 이참에 훑어보겠습니다. 우기에 접어든 인도에서는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그리고 훨씬 더 자주 내려서 지금까지 최소 90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으로 폭염, 폭우와 같은 극단적인 기상의 강도와 그리고 빈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가 태평양 섬나라 등 일부 지역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는 지구상에 안전한 것이 없다, 전후방이 따로 없다라는 그런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다수 국가가 새로운 형태의 재앙에 아직 대비가 덜 됐다라면서 기후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안전 문제 등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즉, 기후변화를 인정을 하고 적응과 대비를 위한 새로운 체계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새롭게 적응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기준 이런 게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 환경청은요, 건물부터 교통, 건강, 농업, 그리고 생산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재점검하고 기준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럽의 선진국에서는요, 이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이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당장 영향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곡물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곡물 가격으로부터 시작되는 각종 또 생필품의 공급 부족과 가격 폭등도 연쇄적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기후 변화는 농업,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부문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최근 각종 식품 가격은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탕 원료인 조당의 국제 가격은 올해 4월 약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주요 생산국인 인도에서 엘니뇨 영향으로 인해서 사탕수수 농사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 콩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호우 영향으로 인해서 최대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의 작황 부진이 우려돼서 지난달에는 46년 만에 최고 가격을 찍었습니다. 앞으로 또 초콜릿 보기 어렵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또 커피, 우리 커피 좋아하잖아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씩 마시잖아요. 커피 빈도 사정은 비쌉니다.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그런 품종 로부스타 원두가 있는데요. 이 가격은 지난 5월 15년 만에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엘니뇨에 따른 강우량 부족으로 인해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의 그 커피 빈 생산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현재의 재고를 다 처리하고 나면 극심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 커피 빈의 가격도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타벅스에 가도 커피값 또 오르겠죠. 동남아시아에서는 강우량 부족에 쌀 공급 감소도 우려됩니다. 세계 주요 쌀 수출국인 태국의 경우에 올해와 내년 쌀 생산량이 4%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계 6위 밀 수출국인 호주는요, 엘니뇨의 영향으로 밀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이미 전망을 했습니다. 호주 당국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밀 수출량이 29%나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급 감소는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밀가루와 연관된 모든 식품의 가격 인상 내지는 가격 폭등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올리브유 역시 세계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남부의 폭염과 가뭄으로 가격이 1kg당 7유로, 달러로 본다면 약 한 8불 50센트 정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수준에서 지금 거래 중에 있습니다. 세계 올리브유의 거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는 스페인이 지난해 최악의 가뭄과 폭염에 시달리면서 이 올리브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것이 이처럼 나비 효과처럼 촘촘하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서 시작할 뿐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날씨 변화로 시작해서 곡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데 사실 이 가격 상승은요, 농작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페루 앞바다의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양식어 사료의 주된 재료가 뭡니까? 멸치잖아요. 그 멸치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양식어의 사료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식어의 사료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자, 사료 가격 폭등은요, 양식장 어민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이는 곧 사료를 많이 쓰지 못함에 따른 공급 감소를 초래하게 되죠. 공급이 감소하면 결국 가격 인상은 불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촌 곳곳이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는 현 상황이 단순히 희생자가 속출하고 또 이를 견디는 데 많이 힘이 든다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처럼 촘촘히 연결된 곡물, 더 나아가서는 식량, 또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해산물의 공급과 가격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궁극의 문제는요, 사회 불안입니다. 극심한 식량 불안이 저개발 국가에서는 더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요. 이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와는 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사회 불안정과 분쟁이 시간차를 놓고 결국 우리 사회까지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금의 폭염과 폭우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시야를 좀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큰 두려움과 걱정이 앞에 놓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기후변화를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보다는 해설을 좀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분이 계시면 좀 나름대로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 때문에 해설을 아예 좀 처음부터 전해드렸습니다. 뭐 해설이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제가 좀 함께 생각해 볼 분야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이슈인 것 같아서 펼쳐놓고 함께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아예 시작부터 조금 진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좀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나가서 장기 체류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팬데믹으로 몇 년 동안 좀 주춤했던 한국 장기 체류 미주 한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체류하는 미주 한인은 45,752명, 45,752명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2005년도에 18,409명이었는데 여기서 비교해보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국에 머무는 미주 한인은 지난 2019년 팬데믹 직전까지만 해도 46,555명이었습니다만은 이후 44,039명으로 지난 2020년 팬데믹 시작되면서 줄었다가 2021년 43,212명으로 계속해서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국에 체류하는 미주 한인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에 이미 2, 3년씩 거주하면서 은퇴 연령에 있는 영주권자나 뭐 시민권자 그런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만은 1.5세나 2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에서의 취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꾸준히 확대한 이 재외국민에 대한 열린 이민 정책도 1.5세와 2세들의 한국행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뭐 이민이니 뭐 역이민이니 뭐 이런 구분도 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사회적인 인식이나 국가적인 정책, 또 실질적인 인프라 환경 등이요, 한국에 살 수도 있고 또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서 살 수도 있고 또 미국에 살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살 수도 있고 때로는 한국, 미국 뭐 절반씩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뭐 복에 겨운 소리 할 수 있네, 나도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모두가 그렇다는 것보다도 또 어떤 분들은요 미국에 사시면서 한국 돌아가서 살고 싶은데 또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항상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이 뭐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더 재미있는 삶도 아니고 또 한 군데에 계속 산다고 해서 그게 또 지루한 삶도 아니고 여하튼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인 상황,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해서 살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삶에 있어서 사는 어떤 거주지의 선택도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좀 더 열리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쩌면 이 다음 주부터 이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출도착 편이 좀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임금 협상을 놓고 회사 측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가 오는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와 회사 측의 임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서 노조는 오는 24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공업은 이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업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운항은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한국의 법입니다. 자, 그 일정 수준이라는 것은요, 국제선의 경우는 8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요. 파업을 한다 하더라도 또 국내선의 경우는 50% 이상, 그리고 국내선이지만 특별히 제주 노선의 경우는 70% 이상의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게 한국 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제선의 경우는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라면 반대로 말하면 파업 참여 인력이 20% 이하로 제한된다라는 뜻이니까 대다수 국제선 항공편은 일단 운항에 차질은 크게 없겠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승객들의 불편 정도는 예상이 됩니다. 파업이 강행될 경우에 LA 등 이 북미 노선도 결항과 지연 등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사실요, 7월과 8월은 승객들이 많이 늘어나서 성수기 하잖아요. 그래서 승객들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또 1년 중에 가장 승객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노선 외에도 항공사들이 증편을 합니다. 비행편을 또 증편을 하기도 하는 그런 시기인데, 증편은커녕 평상시에 80%만 운영을 한다면 그 자체가 사실 성수기라는 걸 감안한다면 절반 정도의 운영이나 마찬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와 승객 모두에게 일정 부분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 24일 이후에 아시아나 항공 노선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비행기 타실 분들은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남가주 지역의 수돗물이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 PFAS가 남가주가 타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오염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남가주 지역 주민들 비상이 걸린 거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남가주에 많이 사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문제입니다.
자, LA 타임즈가 연방 지질 조사국 보고서를 인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과학자들이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716개 지역에서 수돗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5%에서 PFAS가 검출이 됐고요. 특히 남가주와 중가주 지역의 수돗물이 이런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간단하게나마 이미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사에서는요, 농촌 지역의 식수에서 하나 이상의 PFAS가 검출될 확률이 8%인 반면에 남가주의 도심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요, PFAS가 검출될 확률이 70% 이상으로 치솟았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많은 양의 이 PFAS에 노출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람의 경우에는 생식력 감소, 또 하이 콜레스테롤 위험 증가, 또 비만, 고혈압, 암, 간 및 면역체계 손상 등 건강상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포드 자동차가 요즘 전기차에 상당히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차에 픽업 트럭이 있는데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이 라이트닝이 뒤에 붙으면 전기차예요. 그 전기차의 가격을 최대 $10,000 가까이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가장 싼 모델인 포드 F-150 라이트닝 프로의 가격은요, 출시 당시 $40,000에서 올해 3월에는 거의 $60,000까지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만은 이번 결정에 따라서 이제 $50,000로 낮아지게 됩니다. 무려 17%나 인하하는 거죠. 포드의 이번 가격 인하는 전기차 시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포드의 어떤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아두카누맙. 이게 이제 치매 치료제 약 이름입니다. 아두카누맙 그리고 레카네맙, 이 두 가지가 현재 FDA로부터 치매 치료제로 승인받은 약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에 이어서 세 번째 알츠하이머 병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새로운 약이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도나네맙입니다. 도나네맙. 이 도나네맙이 임상 3상 시험에서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일라이 릴리 제약사는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상이 있는 1,736명을 대상으로 76주간 진행한 임상 3상 시험에서 도나네맙이 인지력 저하를 35%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는 이달 초 FDA 승인을 받은 레카네맙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 도나네맙을 투여한 환자들은 경도 인지장애에서 경도 치매로 발전할 위험과, 이 경도라는 것은 가벼운이란 뜻입니다. 가벼운 인지장애에서 가벼운 치매로 악화될 위험과 또 가벼운 치매에서 중증 치매로 악화될 위험이 4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 치매도요,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치료제가 벌써 3가지나 나오게 됐습니다. 오래 살면 뭐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하고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그런 말을 우리 많이 하곤 하는데요. 건강 여부를 떠나서 오는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위가 고작 인구 790만 명의 중국 자치도시인 홍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제대로 된 어느 규모를 갖춘 국가로 따진다면, 또 그리고 이제 홍콩은 뭐 중국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본다면 사실상 한국이 2050년이 되면 세계 최고의 고령화 국가, 늙은 국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050년 홍콩과 한국에 이어서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그리스,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태국, 독일, 중국,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등의 순으로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2050년 생산 가능 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3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노동 인구 4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프랑스에서 100년 이상, 미국에서 60년 이상 걸렸던 인구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에서는 최근 20, 30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가장 늙은 국가도 이제 문제입니다만은 반대의 경우도 문제입니다. 오늘 2050년 반대로 가장 젊은 국가로 예측된 곳은요, 어느 나라냐?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또 앙골라 등입니다. 주로
아프리카에 몰려 있습니다. 이같이 저소득, 저개발 국가에 젊은이들만 살게 된다라는 점, 이는요, 젊은 층이 직업과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범죄 집단이나 무장단체로 유입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령국가 못지않은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프리카 지역의 젊은 국가로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자, 한국 얘기 하나 더 가볼까요? 한국은요, 최근 일하는 할머니, 노는 손자라는 유행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라고 말하는 20, 30대 청년층 10명 가운데 7명은요,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고령층 취업자 수는 매년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성인이 된 자녀들은 쉬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놀고 있고, 나이든 부모들이 일터로 나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놀고 있는 20대 인구는 35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000명 늘었습니다. 노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과는 또 별개로 한국의 지난달 실업률을 보니까 2.7%로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실업률은 이렇게 낮은데 젊은이들이 역대 최고로 많이 놀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유는 이겁니다. 고령자들의 취업 숫자가 놀고 있는 젊은이들의 그 숫자를 지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2030, 20대, 30대 중에 부모와 함께 살면서 전적으로 생계를 의존하는 소위 캥거루족 비중이 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고령층 취업자 수는 매년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요, 1년 전보다 5.6%가 증가한 643만 5천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287만 1,000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년보다 이는 8.2%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소위 환갑이 넘은 엄마 근로자 또는 할머니 근로자들이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놀고 있느냐고. 그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느니 지금 당장 취업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원하는 일자리, 즉 대기업. 대기업이라고 말하기 뭐하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일자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이제 대기업을 뜻하는 겁니다. 원하는 일자리, 즉 대기업에 그 취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요즘 그 방송사에서 어떤 그 인터뷰를 하려 이제 기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이제 젊은이들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이런저런 인터뷰를 한 후에 방송에 내보낼 때 그 젊은이들을 소개하는 그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 취준생, 아무개, 누구누구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취준생, 즉 취업 준비생. 취준생이라는 게 이제 한국에만 있는 신조어죠. 취업 준비생.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왔으면 뭐 나라를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취직 정도 하는 거는 사실 뭐 그 정도면 이미 준비된 상태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국에 이런 지적을 하는 기성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젊은이들 힘들겠습니다만은 좀 더 진취적으로 힘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멀리서나마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한국 젊은이들만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청년 실업률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21.3%로 기존의 최고 기록 20.8%를 또 갱신했습니다. 중국의 한 대학 졸업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직업을 구하는 건 하늘에서 별 따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같은 과를 졸업한 친구 중에 일자리를 구한 친구는 10명 가운데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전망도 심상치가 않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중 이 공급망 갈등이라는 새로운 변수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 중국 경제가 더블 딥, 저성장 위기에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그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의 경우에는 이 때문에 중국의 저성장 기조에 대한 대응책도 좀 꼼꼼히 미리미리 마련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멀리서나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관계를 끊는 디커플링 말고요. 좀 관리를 매니지먼트하는 또 위험 요소 같은 거를 미리미리 대비하는 소위 디리스킹 전략도 정교하게 한국은 이제 구축하는 그런 방향으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역시 멀리서나마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연일 너무나 뜨거운 태양이 쬐고 있고요. 또 아니면 또 전례 볼 수 없었던 물폭탄이 연일 떨어지고 있고 또 땅을 보니까 땅에서는 곡물 가격 폭등이니 이런 걱정이니 또 생필품 부족 우려 걱정이니 등등 또 젊은이들 보니까 젊은이들의 미래까지 암울한 그런 걱정 그런 시절이 맞고 있습니다. 조선 그 인조시대 때 병자호란이 끝난 후에 청나라로 끌려가던 그 김상헌이 읊었던 시조가 떠오르는 그런 하루입니다.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라고 읊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청나라를 끌려갔잖아요. 여기서 이 하라는 건요, 몹시라는 그 옛날 말입니다. 그리고 수상하니라는 뜻은 뒤숭숭하니라는 그런 뜻이죠. 자, 시절이 몹시도 뒤숭숭하니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김상헌 그의 마음을 시조로 읊은 건데요. 정말 요즘 세상을 보면 김상헌의 시조 마냥 하수상하니 다시 편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는 심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말 몇백 년이 지나서도 이해가 가는 그런 시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뭐 부탁드리건대 바라건대 세월이 아무리 하수상하더라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오늘 하루 안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세요.